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타이완 남쪽 해상에 있는 태풍 끄라톤이 이번 주 후반 국내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당분간 기상 정보를 살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보잉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떠났다가 발이 묶여버린 비행사 2명을 다시 지구로 데려올 스페이스 X 우주선이 우주로 출발했습니다. 8일 동안만 우주에 머물 예정이었던 우주인 2명은 내년 2월 말 8개월 만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심장 조직을 우주로 보내 장기간 우주 체류가 심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수축력이 크게 낮아졌고 부정맥은 증가해 마치 노화가 가속된 듯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생기는 여드름을 항생제 없이 억제할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스크에 번식한 세균 가운데 피부 염증을 악화하는 촉진균만 억제해도 염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이번 주 목요일쯤 제주도 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지에 대해서 아직 유동적이란 입장인데 기상청은 실시간 정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한반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18호 태풍 끄라톤입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데 강도가 세지며 중심부의 태풍의 눈도 점차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앞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수온 해역을 지나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후 수요일쯤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를 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일경 대만 동쪽을 지나 4일 오전 북위 30도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동 경로상에 대만의 지형이나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선 태풍이 서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 이동하면서는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겠지만 타이완의 높은 지형에 부딪히면서 마찰이 심해져 세력이 약해지고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치 예측 모델들은 태풍이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중국을 향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찬 공기의 빠른 흐름입니다. 태풍이 상층 기압골과 가까우면 흐름을 타고 빠르게 북상하겠지만 거리가 멀 경우에는 느리게 이동하거나 북상하면서 약해져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태풍은 수치 모델에 일별 나타나는 이 새로 갱신되는 모델들마다 매우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하나의 수치 모델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이고요. 태풍의 경로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반도가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주에는 최근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온 결과 사망자가 93명까지 늘어났다고 현지 시간 29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 최소 9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험사 등은 주말 동안 피해 추정치가 1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많게는 131조 2천억 원에 이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헐린으로 수도와 통신 시스템, 주요 교통 경로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29일 폭풍 해일과 강풍이 확대되면서 270만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팔에 지난 27일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며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이번 비로 카트만두에서만 37명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104명에 달하고 64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카트만두 인근 고속도로에서는 산사태로 버스 2대가 매몰돼 14명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내무부는 한편 지금까지 구조한 사람도 3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322.2mm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또 산사태로 카트만두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가 막혔고 국내선 항공편도 중단됐습니다.
내무부는 네팔 전역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고속도로 야간 차량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네팔 교육부도 전역의 학교와 대학교에 대해 사흘간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을 살펴보는 지구의 맥박. 오늘은 북극해에 이어 남극 대륙으로 갑니다. 지구상 가장 추운 곳인 남극은 햇빛을 반사하고 해류를 움직이며 지구 기후를 조정하는 냉동고입니다. 최근 지구 종말의 날 빙하라는 별명이 붙은 스웨이츠 빙하가 급격히 녹고 열파 현상으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육지에 둘러싸인 북극해와 정반대로 남극 대륙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합니다. 여름과 겨울의 얼음 면적 차이가 북극보다 큽니다. 빙하 면적 그래프가 지난해 바닥을 쳤고 올해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음 질량은 지난 22년 동안 극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무려 2조 7,500억 톤, 올림픽 규격 수영장 12억 개 정도만큼 줄었습니다. 남극 곳곳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음 손실은 서남 쪽에서 특히 극심했습니다. 남극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스웨이츠 빙하가 있는 곳인데 얼마나 빨리 녹는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8%를 이끄는 중입니다. 빙하가 해수면 아래 잠겨 있어 따뜻한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 받았는데 이런 속도라면 200년 안에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Thwaites Glacier is huge. It's the size of the entire island of Britain or one of the U.S. states, such as Florida. We've got a real threat of multiple meters of sea level rise from one area of Antarctica that's already begun to change rapidly. 조금 더 북쪽에선 A23A라는 이름의 거대한 빙산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서울의 7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으로 지난 1986년 피리너 빙붕에서 떨어져 나와 웨델해에 조용히 머물렀는데 2020년부터 갑자기 더 따뜻한 북쪽으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5도씩 빙글빙글 돌고 있지만 결국 완전히 밀려나 빠르게 녹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선 빙산이 연달아 쪼개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2배 크기의 A81이 떨어져 나온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바로 위에 맞닿은 A83이 분리됐습니다. 2021년 비슷한 크기의 A74가 떨어져 나온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빙붕의 면적이 점점 쪼그라들면 빙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따뜻한 대기의 강이 흐르며 평소보다 40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던 남극 동부의 콩거 빙붕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빙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상류에 있는 빙하들의 흐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억제하던 역할을 하던 빙붕이 태양광 온난화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억제력이 줄어들어서 상류에 있는 빙하도 더 급격하게 손실되는. 얼어붙은 남극 빙하는 지구 탄소의 20%를 흡수하고 지구 해수면을 58m까지 높일 수 있는 물을 얼음 상태로 껴안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된 이 얼음 땅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전에 남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존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미에 2만 10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건데 고대인이 죽은 동물을 해체할 때 뼈에 남긴 석기 자국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대학 박물관의 화석들, 고대 아르마딜로 등 선사시대 포유동물들의 화석도 눈에 띕니다. 2016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국립대 등 국제연구팀이 빙하기의 아르마딜로, 글립토돈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콘키스타 강변에서 발굴한 화석을 조사하던 연구팀은 뼈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합니다. No soy un especialista en marcas, pero sé diferenciar entre las marcas de roedores, de carnívoros, de plantas, y estas no coincidían con ninguna.
글립토돈 뼈에 남은 32개의 흉터 자국들은 다른 동물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자국이 당시 인간이 석기를 사용해 고기를 해체하다 남긴 흔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인류가 존재했다는 것,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화석이 나온 강기슭 퇴적물의 지질학적 연구 결과 시기는 약 2만 1000년 전. Nuestro hallazgo, junto a otros hallazgos que ya se vienen realizando más que nada de las últimas décadas del siglo XXI, nos están diciendo en realidad que 학계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인류 출현은 약 16,000년 전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 인류 정착 시기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소속 우주선이 특수 임무를 띠고 발사됐습니다. 지난 6월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우주비행사 2명을 데리러 가는 구출 작전이 그 임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1시 17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탑재한 펠컨 9 로켓이 발사됩니다. 3, 2, 1, ignition, full power, and lift off. 이후 드래건 캡슐은 로켓에서 순조롭게 분리됐고 목적하는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탈 수 있는 캡슐 안에 단 2명만 보입니다. 탑승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닉 헤이그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알렉산드르 고로브노프. 두 자리를 비워둔 이유는 특별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발이 묶여있는 두 비행사가 귀환길에 앉을 자리입니다. 지난 6월 5일 보잉사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헬륨 누출 등 결함이 나타나는 바람에 ISS에 구립된 나사 소속 소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구출 대상입니다. 내년 2월 말 귀환할 예정이니 애초 8일간의 우주 여정이 8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이번 구출 비행 이름은 크루 9. Bottom of Dragon that Crew 9 will use when it returns home early next year. 두 비행사는 우주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ISS 임시 체류자에서 정규 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됐고 특히 윌리엄스는 ISS 지휘관까지 됐습니다. 나사는 지구 저궤도 유인 운송을 민간에 넘긴다는 방침에 따라서 보잉과 스페이스X에 사업을 맡겼는데 보잉은 비행사들을 우주에 남겨놓아 체면을 구겼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번 구출 임무를 맡는 등 우주 프로젝트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최근 민간인 우주 유영 등 인간의 우주 활동이 부쩍 늘면서 우주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심근 조직을 우주에 보내 장기간 우주 체류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스페이스X의 로켓입니다. 이 로켓엔 과학 실험을 위한 특별한 바이오 칩이 실렸습니다. 바이오 칩에는 사람의 심근세포를 실제 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차원으로 배양해 만든 심근 조직이 담겼습니다.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우주공간에서 장기간 머물 때 심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So two major functions in the heart is the electrophysiology and contractile function. We focus on measuring the contractile force in real time. 심근 조직이 담긴 바이오 칩은 30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구에 있던 심근 조직과 비교한 결과 우주에서 30일간 머문 심근 조직은 수축력이 크게 낮아졌고 부정맥은 증가했습니다. 떨어진 심근 조직 수축력은 지구로 돌아온 뒤 9일간의 회복 기간에도 지속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기간 우주 비행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노화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달 기지 건설이나 화성 탐사 등 인간의 우주 활동은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장기간 우주 체류 시 우주인의 건강을 보호할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하지만 마스크가 닿는 입이나 턱 주변에 여드름이 나는 등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부염증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벗자 양쪽 볼이 빨갛습니다. 마스크가 닿은 피부 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지만 이로 인해 피부 질환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알러지가 없는 편인데도 이거 마스크 쓴 뒤로부터 얼굴이 자주 간지럽고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자주 해야 되고 평소보다 더 자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트러블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끼고 나서부터는 좀 간지러운 부분도 있었고 좀 트러블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면 안쪽으로 습기가 차고 피부 온도가 올라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되면서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여드름의 합성어인 마스크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20대에서 50대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피부를 분석해보니 마스크에서 번식한 병원균이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스크에 모두 200여 종의 세균이 존재했는데 이 중 3분의 1은 동물 피부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진은 마스크에서 병원균의 성장을 돕는 촉진균을 발견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 이 촉진균이 피부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병원균이 아닌 촉진균만 억제해도 피부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 특히 피부 공생세균이 만들어내는 페닐락틱산이 촉진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았습니다. 촉진균이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병원균 촉진균을 제어함으로써 저희가 피부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물질을 이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논의할 기구를 신설하는데 의료계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 기구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매년 2,000명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근거로 3곳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 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하였고 그러나 의료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하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최근 추계기구의 구체적인 구성 방향과 역할,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쳤는데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직역별 전문가 10여 명으로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절반 이상을 의사협회 등 각 민간단체 추천을 받기로 한 겁니다. 50% 이상을 의사단체에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넣겠다.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를 포함한 과학적,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증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점을 자인했다며 25학년도 백지화에 대한 대답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국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들을 자인한 겁니다. 현재 증원된 정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어서 정부는 조만간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데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요한이 포함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계획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변화를 보여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협이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추계기구를 통한 논의에 찬성하고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에 의대 입학 정원이 1,500여 명 늘어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계획이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정부 계획대로 늘리면 당장 내년부터 의학 교육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과학적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추계기구 신설에 환영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가까운 의원에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진료비를 깎아주고 계획대로 관리하면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전국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등을 대상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 환자에게는 만성질환 통합관리료와 검사료,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합니다. 또 의원에서 세워준 관리 계획만큼 운동하거나 혈압 측정, 교육, 평가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환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의원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최근 정부로부터 첫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시정 명령을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네이버가 작업관리 중앙통제 시스템을 통해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단순 승인 이력만 있을 뿐 시스템적 통제 기능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자 실수, 작업관리 미흡에 따른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된 작업자, 작업 범위, 작업 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자동화된 작업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구축 완료 후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명령한 건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습기가 차고 얼굴이 간지러워지는 등 피부 염증과 같은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마스크에서 번식하는 촉진균을 억제해 피부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죠.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앞으로 더 나은 일상생활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